지우숲 선생님들에게 만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은 하나의 세계이자 우주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을 있게 한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죠. 자,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릴게요. 저는 지우숲 사후력교육연구원 대표 강사 최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또 계실 것 같긴 해요. 자, EBS에서 방영했던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EBS의 당신의 문해력의 일부를 잠깐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역사 시간입니다. 얘들아,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우리 배웠어요.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서인과 동인으로 어떻게 되냐 얘들아? 분당됩니다. 과연 아이들은 오늘 수업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방금 배운 내용이니 수업 내용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마인드맵을 잘 그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싸우냐고? 노롱소롱은 어디서 나온 단어니? 이자겸의 난을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우선 난을 몰라요. 난. 이자겸은 뭐 인종의 외할아버지였는데 장인이 되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아이들이 장인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장인어른. 처음부터 모르는 단어가 딱 나와버리니까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를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수업에서 이 영화를 꼭 쓰고 싶었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구성 초기의 가제는요, 데칼코마니였대요. 가제가 데칼코마니였대요. 얘들아, 가제가 뭐야? 혹시 아는 사람? 가제? 없어요. 진짜로? 가제를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랍스타라고 해가지고 제가 웃기려고 그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피지배는 무슨 말이에요? 지배받는 거. 이 사람들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한다 라는 말인데, 위화감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위화감 몰라요? 위화감 혹시 아는 사람? 가끔은 저도 이거를 이제 고의식 되는데 이런 단어를 왜 몰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투덜투덜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조문을 하면서 뭐 심심한 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세대는 쓰잖아요. 이 심심한은 뭐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 이런 의미인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심심한은 동음이어인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어, 이 말로 해석이 됐던 해프닝이었죠.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최재천 교수가 이 심심한 사과 사태를 보면서 이건 단순히 문해력의 문제가 아닌 어휘력의 문제다. 어휘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정한 본질은 소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독서교육을 강화해야 해, 그다음 뭐 국어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한자 교육이 다시 현장에서 강화돼야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문제 해결책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까지도 문해력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문해력의 정의, 그리고 문해력을 갖춘 식자층도 지속적으로 달라져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문학의 조예가 매우 깊고, 그 다음에 학식을 갖춘 사람,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는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문해력이었고,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근대의 문해력은 모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21세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미래 사회 문해력은 과연 어떤 역량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문해력이 뛰어났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 문해력이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가? 저하고 쭉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지혜숲에서 이야기하는 문해력에 대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문해력이라는 낱말은 영어 리터러시의 번역어예요. 이제 이 낱말이 한국사에 1950년대에 들어와서 그때는 문명의 기준을 살피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텍스트를 읽고 사유하고 또 표현하는 능력으로 확대돼서 지금 쓰이고 있는 개념이에요. 국어사전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뭐 국립국어원이나 OECD 그리고 유네스코 같은 이제 기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해력의 정의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같이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글에 나타난 의미뿐만 아니라 그 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데올로기죠. 그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정의를 했고, OECD에서는 가정이나 일터 등 이제 자신의 일상 공간이죠. 자, 일상생활 속에서 문서화된 정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정보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문해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다양한 내용에 대한 글을 읽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나아가서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힘, 이렇게 문해력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훨씬 더 구체적이죠. 이 기관들에서 정의한 문해력의 의미를 보면 문해력은 반드시 필요한 능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삶에서 불편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잠재된 역량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존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도 이 문해력은 필요한 역량임에는 분명해 보이죠. 저학년의 문해력과 10대의 문해력은 좀 다릅니다. EBS 당신의 문해력에서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조병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문해력을 5가지 기초 문해력으로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여러 이제 학습 기관들 또는 어떤 책들에서 볼 때 문해력 하면 독해력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문해력은 5가지로 나뉘고 그 최종 단계가 바로 독해 능력이라는 겁니다. 문해력의 하위 구조죠. 이 5개가 뭐냐면 일단 소리가, 음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것과 철자를 연결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또 문해력이고, 파닉스죠. 그리고 어휘력은 뭐 잘 아실 거고, 읽기 유창성,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독해인데, 이 가운데서 어머님들한테 조금 생소한 게 바로 읽기 유창성일 겁니다. 읽기 유창성은 쉽게 표현하면 끊어 읽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님들은 아마 종종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실 거고, 지혜숲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저학년 선생님들도 수업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읽기 유창성이 이제 부족한 친구들이 많은데, 책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 또는 자신의 글을 발표할 때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단어마다 끊어 읽거나 때로는 한 음절씩 끊어 읽거나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 상황이 생기고 아기 다리가 고기 다리가 되죠. 이 읽기 유창성이 부족한 저학년 아이들은 책의 내용 이해 자체가 쉽지는 않겠잖아요. 자, 그래서 읽기 유창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1학년, 2학년, 이 중학년 때까지는 어른들이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어른은 읽기 유창성이 뛰어난 읽기 모델입니다. 어른이 책을 읽어주는 동안 아이들은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책이 담고 있는 의미의 세계로 나아가기가 훨씬 쉽죠.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해득의 과정이고, 저학년에서 중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제 독해로 넘어가는 시기죠. 자, 이 시기가 되면 독해의 정도에 따라서 학습 역량이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이제 학교 보내서 쭉 아이들이 교과 과정을 밟아가는데 몇 학년 되면 애들이 좀 공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 보통 3학년, 4학년, 요 중학년 시기부터 아이들이 공부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부터는 일단 교과가 세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학년 때는 이제 글밥이 좀 짧은 그림책 중심이었다면 중학년 시기부터는 글밥이 있는 지식 도서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책을 쭉 읽다 보면 낯선 언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어휘에서 일단 아이의 독해가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중학년 시기거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학습 만화입니다. 이 학습 만화의 주요 독자가 중학년들이거든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앞서 과정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갈수록 커져가는데, 실은 어휘력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어머님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책입니다. 독서만 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수업 속에서 만난 아이들을 보면, 그리고 엄마들도 우리 애가 책을 꽤 읽었는데 간혹가다 아이가 왜 이런 낱말도 모르지? 라는 걸 종종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어휘의 양이 적거나, 그리고 그 아이가 글을 쓴 것을 보면 표현이 굉장히 단순한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사고력과 언어의 힘이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책은 읽기는 읽었는데 그냥 읽은 거죠.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사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지혜숲 사고력 검사지예요. 아이들이 이제 지혜숲에 입문하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인데, 지혜숲 사고력 검사지에서 언어의 민감성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요거 저하고 잠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사용된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자, 이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문장마다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과 함께 여행지에 갔을 때 맞이하는 뭐 첫날 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을 읽다 뭔가 멋있는 문장을 발견했을 때도 우리는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처럼 좋다라는 낱말은 다양하게 쓰이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 좋은은 다른 언어로 대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것은 매우 좋은 오렌지다 라고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과 연결할 수 있는 낱말들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선을 긋게 하거든요. 좋은 오렌지 대신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면 자연스러울까요? 오케이. 엄마들, 맛있는, 애들도 이건 다 찾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오렌지다 대신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면 또 어울릴까요? 오케이. 건강한 오렌지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잖아요. 자, 박 선생님은 매우 좋은 분이다. 이 좋은 대신에 어떤 낱말이 가능할까요? 요거는 보면 아이들이 교사상이 어떤가를 또 알 수 있어요. 박 선생님 매우 좋은 분이야 대신에 박 선생님은 매우 능숙한 분이다 라고 찾은 친구들은 선생님은 어떤 분이 좋은 선생님이냐면 일단 능숙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르게 연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박 선생님 매우 유쾌한 분이야. 자, 이것은 학습의 과정이 지적으로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러겠잖아요. 지은이 아버지는 좋은 요리사야. 아버지는 맛있는 요리사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테스트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앞서서 어머님들이 문제를 잘 관찰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자, 연결할 수 있는 낱말들을 찾아보세요. 2가지 이상 연결해도 좋습니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실제 지혜숲에 와서 이 언어 민감성 진단하는 문제를 풀었던 아이들의 케이스인데, 한 친구는 1대1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친구를 보면 1대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언어 민감성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력 검사 결과 이후에 이 언어 민감성이 뛰어난 친구의 경우에는 문해력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하나의 낱말에는 실은 그 낱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의어들이 있습니다. 지혜숲 표현 800이라는 저학년의 언어 민감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저학년 친구들 다 했던 프로그램인데,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두렵다라는 낱말을 하나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두렵다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어들, 낱말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룹으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낱말들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낱말들은 1학년 친구들이 찾은 유의어들인데, 이를테면 비슷한 감정들이 무섭다, 또 걱정스럽다, 뭐 공포스럽다, 소름 돋는다, 초조하다는 뭐 초조하고 초조해, 매우 초조해서 초조하다야. 이처럼 느낌의 강도를 달리하는 유의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낱말들의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는 능력이 바로 언어 민감성입니다. 이 언어 민감성이 뛰어난 친구들은 글을 쓸 때도 훨씬 더 표현이 다채롭고 그리고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어 민감성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원인으로부터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오늘 시험 성적을 받았는데 60점이야. 이 친구는 엄마한테 혼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어. 두려워. 외부의 원인으로부터 찾아온 두려움이죠. 근데 밑에 친구는 좀 달라요. 내일이 시험인데 어제부터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제집 풀었는데 시험을 망칠까 봐 자기 스스로 어때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자, 이렇게 두려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도 관찰할 수 있고 저학년 친구들한테 있는 각자의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뭔가 서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잠이에요. 자, 왜냐하면 잠이 안 오면 초조하고 떨려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그 양이 아니라 그 양이에요. 그냥 좀 오싹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학년 아이들 수업에 이제 함정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 넘어가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잠자리에서 걱정하고 두렵고 막 귀신 꿈꾸는 얘기를 이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사가 이제 그 얘기를 다 주워와서 다시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 그리고 언제 나는 깊은 걱정들을 했던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공유하다 보면 공감하는 능력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 수업을 하고 난 친구가 자신의 8년의 삶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 자, 그 순간을 에세이로 썼습니다. 짧은 글이니까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유치원 졸업하는 날. 유치원 졸업하는 날이 왔다. 너무 놀라웠다. 내가 졸업을 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그리고 좋았다. 하지만 온몸이 얼음처럼 굳었다. 왜냐하면 졸업을 하면 친구들도 못 보게 되고 선생님도 못 보게 되고 초등학교 친구들 잘 사귈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드디어 졸업식을 시작했다. 선생님이 우리한테 말했다. 한 해 동안 너무 잘 자라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다. 나는 뭉클해졌다. 자, 그래서 조금 울었다. 많이 울면 창피하니까. 정말 슬펐다. 그리고 상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괜찮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의 글에는 그리고가 많습니다. 자, 한 걸음 나아갔다. 졸업식이 끝나고 엄마 아빠가 꽃다발을 주었다. 고마웠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이 되면 두렵고 힘들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6학년이 되어서 또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기대된다.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낱말을 가지고 이런 탐색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던 한 순간이죠. 자, 이 순간을 아이가 소환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치 어제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디테일한 서사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찡했어요.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어휘를 학습 도구어라고 합니다. 이 학습 도구어를 기억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활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가 학업 성취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 문제는 중학년에서 이제 고학년으로 넘어갈수록 추상도가 높은 학습 도구어들, 개념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외운 것은 어때요? 외운 낱말들, 외운 지식들은 쉽게 휘발됩니다. 이거 들었는데 다른 데서 막 책에서 봤는데 하면서 애들이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 개념과 친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말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익숙지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이 배웠던 이 개념어를 자신의 에피소드에 적용을 해서 그 경험을 살려서 글을 쓰면 비로소 이 언어가 자신의 언어가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가면 우리 아이들이 국어교과에서 만나는 논증방법 읽기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었는데 교과서에 보면 뭐 논증의 뜻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논증의 종류들, 뭐 연역추론, 귀납추론, 유비추론 이런 종류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연역추론의 이제 구조를 아이들이 익힙니다. 아이들은 이것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 연역추론이라든가 귀납추론, 유비추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시험을 통해서 실은 평가를 받죠. 지혜우습에서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친구들이 사고력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논증방법을 익히는 수업이 있거든요. 자, 아이들은 연역추론이 뭐야? 라고 말로 설명하고 연역추론의 구조는 이래. 뭐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이런 구조가 있어. 이런 것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봄으로써 연역추론의 사유법이죠. 그 사유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역추론에서 중요한 대전제, 뭐 소전제 이런 전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대전제라는 개념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이 대전제라는 어휘들을 이 주어진 문제 속에서 문장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나면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대전제라는 건 한 사람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리는 판단 같은 것이구나. 자, 이걸 아는 거예요. 개인이 다양한 경험과 행위들이 축적되고 나서 얻은 신념, 확신, 비슷한 유의어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알게 되는데, 이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지읒숲에서는 아이들에게 내 삶의 대전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오게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얻었던 그 경험과 행위들이 축적되어서 얻은 확신, 신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글을 쓰는 거죠. 이걸 글로 쓴다라는 건 쉽진 않겠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가장 두터운 신념, 내 삶의 대전제는 언어가 들어와 있죠. 단순하게도 모든 삶은 힘들다는 것이다. 12년의 삶에서 얻은 첫 번째 대전제, 모든 삶은 힘들다. 자, 3학년 때 공부가 어려웠다. 실제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느끼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 배운 내용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 대신 5학년 공부가 어렵다. 자, 내가 이렇게 하소연할 때 아빠는 지금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공부할 때가 편하고 뭐 이런 얘기를 주로 우리들이 하잖아요. 자, 이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사회는 그에 맞는 어려움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이에요. 자, 우리는 상관없이 항상 계단을 오르고 있다는 것. 수많은 고난들이 반복되는 게 삶이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대단하다고 한들 내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릴 것이다. 아버지가 왜 아이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전제도 있는데, 이제 건너뛰고요. 자, 그러나 생각해보니 사람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얻은 대전제는 어쩌면 다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계속 변하고 대전제도 그에 맞춰 변할 테니까. 자, 대전제를 만드는 나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에 나는 또 다른 대전제를 갖게 될 것이다. 멋지죠? 여기 딱 연역 추론의 구조로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아이가 내린 열린 결말을 보면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좌절감은 주셨지만 아이의 이 열린 결말을 보면 되게 씩씩하잖아요. 아, 내가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고 나면 나에게는 또다시 다른 대전제가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 글을 보면 대전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에세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처럼 실은 어휘력을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비결은 일단 꾸준하게 독서하는 거, 그리고 언어 민감성을 키우는 거예요. 유의어들을 다양하게 찾아보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다른 강도들을 미세하게 읽어내고, 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말과 글을 통해서 아주 익숙지가 되게 만드는 거죠. 일상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깝게도 우리 말글의 70%는 한자어입니다. 그 많은 개념어들을 기억하고 암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활용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문맥 속에서 낯선 개념어를 만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인가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번에도 추론이 굉장히 중요했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 많은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긴 텍스트를 읽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실은 아이들이 그걸 다 읽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읽어냈다고 한들 의미 파악이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텍스트의 성격 때문입니다. 모든 텍스트들은 은밀합니다. 감추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텍스트의 이면에는 작가가 일부러 감춘 것도 있지만 작가가 의식하지 이데올로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품을 만날 때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 작가의 사회형을 추론하는 단서들을 찾아서 비판적 읽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콘텍스트 읽기입니다. 맥락적 읽기. 그리고 알티세르라는 사람은 이런 독해를 징후적 독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텍스트 읽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감춰진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의 의미들을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텍스트는 단연 고전입니다. 자, 왜냐하면 고전에는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빚어내는 다양한 충동들 그리고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자, 아이들은 이 고전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세계와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깊은 철학, 관점,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문화 가운데 가장 익살스럽고 소설가들의 소설이라고 회자되는 위대한 소설은 바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예요. 돈키호테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 아마 완독을 하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그냥 대강의 어떤 스토리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돈키호테 작품에는 자기 이상에 굉장히 충실한 돈키호테라는 주인공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를 따라다니는 다분히 현실적인 산초 판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둘의 브로맨스가 굉장히 재미있죠. 거기 굉장히 흥미로운 플롯까지 아이들도 실은 이 작품을 읽고 나면 돈키호테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워낙에 호흡이 긴 작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 전에 이 돈키호테를 읽어오라고 하면 완독해오면 매우 감사하고 완독을 했더라도 통독에 그칩니다. 통독은 훑어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와서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는 다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들은 의심하죠. 아이가 읽었다고 하는데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통독이에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텍스트를 정독을 해야 되겠잖아요. 정독하기 위해서 텍스트에 감추어진 컨텍스트들, 그 맥락들을 찾고 이 소설이 태어난 시대를 같이 읽어갑니다. 작품 속에는요, 잘 관찰해보면 작품의 시대를 또는 인물을 읽어낼 수 있는 훌륭한 단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시대를 추론하고 인물을 분석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지읒숲에서 수업하면서 쓰는 교재인데 기사와 경관이 같이 공존을 하고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는 기사인데 총도 등장합니다. 자, 17세기에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아주 격변의 에스파냐. 자, 그 에스파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또 이 작품의 핵심어가 바로 기사와 풍차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낱말이 기사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기사는 어떻게 해서 사라지게 되었을까? 돈키호테는 왜 편력 기사를 꿈꾸었을까? 그리고 돈키호테는 왜 풍차를 거인이라고 여겼을까? 그리고 그는 왜 풍차를 향해서 돌진했을까? 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정독하기, 개별 독서에서는 불가능한 통독해왔던 책에 대한 정독하기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대충 돈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이들도 처음 독서에서 책을 읽고 나서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생각이 나지 않고 어떤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가를 스스로 독해하기는 어렵지만 돈키호테에 대한 느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감상들이. 돈키호테 하면 딱 떠오르는 낱말이 있잖아요. 괴짜. 그 다음에 아주 엉뚱하고, 그 다음에 한심한 행동을 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그 결말을 보면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감상들을 가지고 오는데 수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돈키호테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될까요? 자,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쓴 에세이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길이 길어지니 제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돈키호테를 미치광이로 보지 않는다. 정의롭지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늠름한 기사에게는 대적해야 할 악당이고 적을 무찌른 후 약자를 보호하는 게 기사의 의무이자 기사도이다. 돈키호테의 눈에 농부의 딸 둘시네아는 연약한 공주였고 잡혀가는 죄인들은 억압당하는 농노들이었다. 돈키호테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였으므로 위험쯤은 감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돈키호테에게 사람들의 일을 빼앗아가는 저 풍차, 전차와 기차는 생계를 위협하는 거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풍차를 향해 돌진한 것도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심을 대신해 울부짖는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시대를 뒤따라가지 못한 돈키호테. 과거에서 살고 있는 그를 주변 사람들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돈키호테는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을 건 도전이었으며 나는 그 도전이 멈추지 않기를 빌었다. 주변 사람들이 기사소설에 미쳐버린 늙은 노인으로 그를 기억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를 방랑기사라 칭해주고 싶다. 공감하며 읽기가 지금 되고 있죠. 충분히. 막연하게 괴짜라고 여겼고 그리고 또 초라하고 불쌍한 노인으로 여겼던 이 돈키호테를 응원하고 있는 독자로서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지는 에세이죠. 너무 잘 쓰지 않아요? 잘 쓰는 글만 뽑았죠. 지읒숲에 이제 막 아이를 입문시킨 우리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또 다수의 어머님들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문자를 떼자마자 아주 주구장창
거의 매일 집을 드나들듯이 자, 이 지우숲에 4년간 보내신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수업하는 장면을 실제로 이렇게 보신 경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지우숲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표 수업이 있습니다. 발표 수업의 일부 장면을 제가 어머님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중세 초반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욕망을 잠가놓던 걸쇠가 느슨해졌다. 그리고 풀려나온다. 르네상스가 시작된다. 예술의 부활과 재생은 결과일 뿐 시작은 호기심의 폭발이었다. 또한 종교에서 다른 학문이 벗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얻었다. 계속된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시기를 잘 표현해 주었다. 무슨 방법으로 시대가 부활했는지 잘 설명해 준 것 같다. 르네상스가 문화를 중요시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는 에세이였다. 그는 중세시대와 르네상스를 비교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르네상스를 부활, 재생 말고도 폭발, 종교의 자유, 혁명이라고 한 부분이 멋있었다. 목사님의 인생 중 르네상스는 무엇이었을까? 나의 르네상스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넘쳤던 8살 때와 실력과 즐기는 능력이 급격해져 살 때인 12살 때인 것 같다. 하지만 나의 르네상스는 앞으로 살아갈 매일일 것이다. 하루하루 성장해 어른이 되는 과정이 나의 르네상스다. 예상했어요. 자신의 르네상스 시대를 펼쳐주고 지금도 르네상스이고 앞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르네상스일 것이라는 말이 좋았다. 자신의 르네상스에 대해 잘 말해주었고 자신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자신의 르네상스라고 말한 부분이 멋있었다. 때로는 더 좋을 때도 있다. 이 문장은 르네상스에 어울리는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재생,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르네상스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닌 이전에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재생,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르네상스를 때로는 과거가 더 좋을 때도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보다 좋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중세 암흑의 시대를 구해낸 르네상스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을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장의 관리가 되고 인재가 되고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정조대왕 시대가 우리나라의 르네상스 시대였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철학에서는 정약용이, 그림, 예술, 문예에서는 김홍도, 신유복 같은 화가들이 활동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려주어 주었고 어떤 것이 부활하고 재생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어 주었다. 자신에게는 아직 르네상스가 오지 않았다는 문장이 멋있었다. 한국사 역사에서 르네상스를 망해가던 조선의 성분이었던 정도로 표현해 주는 것이 새로 없다. 자신을 르네상스적인 인간이라는 표현이 멋졌다. 르네상스 인물들은 자신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더 나은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질문만으로도 문화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인들은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음으로써 그들의 시대는 부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만족하지 못한 과거를 묻고 한다는 말이 좋았고 르네상스는 더 나은 나를 위한 도전이라는 말이 좋았다. 그 전체적인 표현과 진행 방식이 집중하도록 이끌어주고 문화는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멋졌다. 마지막으로 르네상스의 문화와 질문을 멋지게 설계해주었다. 르네상스를 닮은 색은 무엇일까? 나는 빨간색이라고 생각한다. 빨간색을 보면 강렬한 느낌이 들고 자극적인 느낌이 든다. 그리고 빨간색은 욕망을 의미하는 색이기도 한다. 빨간색을 보면 자극적이며 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 같아서 나는 빨간색이 르네상스적인 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 나이가 가장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해보고 싶고 이해하고픈 욕망이 많은 시기인 르네상스인 것 같다. 성장해가는 그 과정도 나의 르네상스가 될 것이다. 르네상스와 비슷한 색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적절한 이유와 함께 알려줘 주었다. 르네상스의 본질을 잘 말해주어 주었고 빨간색이 르네상스를 닮은 색이라고 말해주어 주었다. 사고력 세계사에서 르네상스라는 사실을 다룬 부분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사회교과에서 세계사를 만나요. 많은 아이들이 머리 아파하는 대표적 과목이 바로 사회입니다. 왜? 외울 게 많아서. 우리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희도 이 르네상스 단원을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암기해서 그래도 비슷하게 기억하는 지식이 좀 있긴 합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해 부흥 운동. 그리고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지필평가를 치르고 난 후에 이 개념은 사라집니다. 르네상스는 시공간이면서 동시에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일테면 시신을 29번 회부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러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있고 그들의 말과 업적을 통해서 아이들은 르네상스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시대 정신들에 대해서 함께 추론을 해갑니다. 이렇게 끝나면 자신의 언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주제가 나의 르네상스 또는 내가 생각하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써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는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을 했죠. 때로는 과거가 현재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첫 문장 안에 르네상스를 담은 친구도 있고요. 질문이라는 키워드로 쭉 자신의 생각을, 이 질문이 르네상스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르네상스 하나 이제 언어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르네상스가 있었을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임금은 바로 정조대왕이라는 거죠. 하나의 은유가 된 르네상스를 이야기한 친구도 있고, 자, 또 다른 친구는 이 봉인되었던 욕망을 분출하게 됐던 것, 그리고 뭐 폭발, 종교에서 해방, 뭐 표현의 자유, 이런 언어들로 지금 르네상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높은 단계의 문해력은 자기만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가예요. 지혜수 이제 수업 모형 중에 발표 수업을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이야기 앞서서 먼저 하나 요거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활성화되는가를 MRI로 촬영한 연구가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단순 계산을 할 때, 글을 조용히 묵독할 때, 글을 소리내어 낭독할 때, 자, 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뉴런이 70% 이상 반응하고 자극되는 게 바로 글을 소리내서 낭독할 때입니다. 이마의 앞부분이죠. 그 앞니마 겉질이라고 불리는 전전두엽의 활성화 정도가 굉장히 지금 눈에 띄잖아요. 자, 이 전전두엽은 추론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집행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들을 담당합니다. 자, 또한 텍스트를 읽고 추론하는 과정에, 즉 문해력에도 이 전전두엽이 관여하는데 묵독보다요, 낭독의 경우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혜의 숲의 발표 수업 모형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최적의 독서 프로세스입니다. 자, 일부 발표 수업은 낭독하기와 듣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해력의 이제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낭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쓴 에세이지만 이것을 친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휘력이 향상이 됩니다. 글로 쓸 때하고 이걸 다시 말로 뱉어낼 땐 좀 더 다르죠. 더 다져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읽기 이해력이 향상되고 문장 부호 같은 언어 신호를 활용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메타인지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글을 써왔는데요, 저희가 발표 수업할 때마다 보는 재미있는 광경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쓴 에세이를 발표를 하는데 읽다가 보니 말이 안 돼요. 글을 쓸 때는 굉장히 러프하게 글을, 왜냐하면 사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혜의 숲에서 오랫동안 에세이를 썼던 친구들은 상당히 훈련이 돼 있어서 그 사육 속도를 이 타이핑하는 또는 손으로 글을 쓸 때 이 속도가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제 발표를 하러 딱 나왔는데 글을 읽다 보니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그 즉석에서 아이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 순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석에서 다시 수정해서 발표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 낭독하는 과정들이 아이들의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듣기 과정입니다. 인간의 오감 가운데서 청각은 고도의 추상성이 발휘되는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분절된 소리들이 모이고 이어져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듣고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친구의 낭독을 듣는 과정만으로도 아까 발표 수업에서 보셨겠지만 어휘력이 향상됩니다.
내가 등장시켰던 낱말과 다른 낱말들이 각각의 에세이 속에 다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친구의 에세이를 들으면서 낯선 어휘를 만나게 되고 친구가 또 글을 발표하면서 그 어휘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맥을 들으면서 그 의미들을 파악해야 되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을 스스로 추론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론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아이들은 이 듣기 과정 속에서 자기하고 조금 견해가 달라요. 자, 듣는 동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의문을 갖고 비판적 사고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일부 발표 수업에 낭독하기와 듣기의 과정 속에서 여러 역량들, 문해력의 베이스가 되는 여러 역량들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해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쓰기입니다. 아이들은 이 한 편의 에세이를 탄생시키기까지 총 5번 정도 책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정관제로 아이들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야기 드렸지만 아이들은 이 책을 읽어오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통독을 합니다. 스스로 정독하기란 개별 독서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통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는 이 텍스트에 아주 큰 인상과 느낌이 남게 됩니다. 수업 속에 오면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자,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각자 인상 깊었던 장면, 인물에 대한 자기의 생각, 소감들을 나누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의미를 찾아가며 읽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1차 독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부분인데 바로 정독하기예요. 앞서서 돈키호테의 사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개별 독서로는 실은 아이들이 정독하는 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이 다독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내는 과정은 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속에서 콘텍스트 읽기, 그 맥락을 찾아서 읽어가는 과정, 그리고 이 정독하는 과정들을 함께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만나고, 그리고 4번째가 2차 초점 수업이에요. 2차 초점 수업은 융합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융합이란 말을 많이 듣죠. 융합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융합은 학문과 학문의 통합이 아닙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건 지식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지적인 사유예요. 지우습 아이들은 오늘 수업의 초점, 즉 우리가 함께 관찰하려고 하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도서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들을 종횡무진하면서 책을 읽어내는 과정들을 수업 속에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융합 독서를 위해서 아이들은 지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기존에는 아주 익숙하게 보았던 것들을 새롭게 구성해내는 창조적 사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융합 독서를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제 에세이 쓰기인데, 에세이 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다시 한번 자기가 만났던 이 책을 떠올립니다. 독자와 저자와의 만남이죠. 그리고 이 에세이를 써가면서 자기만의 관점, 생각, 철학을 생산하게 되고 문해력을 키워야 하는 실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읽는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으시죠? 문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고전만큼 훌륭한 텍스트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전은 깊은 우물과도 같습니다. 자, 우물은 저희가 매번 기로 올려도 새로운 물들이 채워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실은 똑같은 한 권의 책을 매번 읽더라도 이것은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친구의 경험에 따라서 매번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뜻으로, 같은 뜻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변신은 뭐 스토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레고로 잠자라는 한 주인공이 있고, 자, 이 주인공이 이 집의 가장입니다. 어느 날 잠자에서 일어나고 보니 몸을 움직이는데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신이 거대한 갑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벌레로 변해 있었죠. 그레고로 잠자가 벌레로 변신한 걸 알게 되고 처음에는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존재를 거추장스러워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그레고로 잠자는 매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지우숲에서 중등인문고전 클래식 시리즈에서 2학년이 되면 만나게 돼요. 제가 수업하는 제자 중에 올해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른 제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업을 하고 나서 썼던 에세이, 이제 이 변신 에세이가 있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수행 평가를 위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뭐 여러 권의 이제 책들을 제시를 해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이 변신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스스로 독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에세이를 썼는데 너무 본인이 보기에도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려고 좀 봐주실 수 없겠냐는 명목으로 에세이를 보내왔어요. 개인톡으로. 저에게 이 귀중한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가 수업하고 나서 쓴 에세이와 그리고 스스로 읽고 난 후에 썼던 에세이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 소설을 보면서 가족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한과 동시에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과 은근히 접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저도 매우 열심히 봤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아버지가 평생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한순간에 상황이 급변하고 가족들은 아버지를 비난한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바친 아버지를 말이다.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은가? 하여튼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는 말이 무색하게 가족들은 그를 금방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한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아무리 벌레로 변해도 가족인데 어이가 없다. 아마 카프카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적한과 동시에 불우했던 자신의 인생을 담아낸 걸지도 모른다. 자, 이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이 텍스트를 만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썼던 에세이인데 여기에서 아이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작품 속에 등장한 그레고르 잠자와 그때 당시에 매우 즐겨보았던 황금빛 내 인생의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죠.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며 텍스트를 읽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세이를 썼었고요. 이게 이제 저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수행평가로 냈던 에세이인데 글이 완전 색깔이 좀 다릅니다.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셸은 가정을 존재가 드러난 곳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한 사람이 그의 능력이나 재력, 외모, 성격 등 어떠한 요소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자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카프카의 변신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맞으나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가족 공동체에조차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구성원만이 가족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의 관계 유지조차 어려워진다. 인간의 존엄성이 돈에게 위협받은 것이다. 변신은 이러한 인간 소외 현상을 주인공이 벌레로 변하는 사건을 통하여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이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글이에요. 텍사트와의 첫 만남에서는 주인공 그레고르의 가족이 보여줬던 비정한 모습이죠. 그 비정한 모습을 매우 비판하고 있어요. 당시 유행했던 드라마를 예로 들어가면서 이 주인공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데 잠깐 보면 과몰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공감하면 인기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죠. 두 번째, 이 친구가 스스로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뜯어 읽어가면서 이 친구가 스스로 이제 지금 독해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조금 더 지엽적인 문제의식에서 나아가서 사회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읽어내는 컨텍스트 읽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매우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변신을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한번 이 작품을 만났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친구도 그레고르 잠자가 될 겁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이 텍스트를 만난다면 자, 이 텍스트의 의미는 과연 이 친구에게 어떤 의미와 무게로 다가갈까? 그리고 어떤 언어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해력의 논란이 여전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해법들도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곳들이 이제 어휘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 학교에서는 제가 최근에 들었던 낱말 테스트를 했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어휘를 늘어놓고 그 낱말들의 뜻을 찾아본 뭐 이런 시험을 치렀다는 곳들도 있고요.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해관계에 따라서 독서교육 기관들은 또 독서가 중요해 하면서 이제 여전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겠잖아요. 자, 그런데 21세기는 지식의 양으로 역량을 검증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만의 독자적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앞서서 보셨던 국어연구원, 그리고 OECD,
그리고 뭐 유네스코. 자, 이런 곳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해력의 핵심은 뭐냐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책을 읽을 때 뭔가를 쓰기 위한 어떤 읽기 전략, 그리고 말하기 위한 읽기 전략으로서 이 문해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만의 어떤 관점과 생각을 담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높은 단계의 문해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생산적 문해력, 평면적이고 일반적인 문해력에서 입체적이고 생산적인 문해력, 이런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린 독자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단숨에 오르는 것처럼 이런 문해력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키워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뭐냐? 본인의 힘으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오르는 문해 근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문해 근력이 생겨야 나중에 내가 어떤 책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이제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사회에 나갑니다. 또 취업을 앞두고 여러 번 좌절하는 경험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서 책을 찾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내 삶을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방향성을 찾을 수 있는 책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리고 아이들은요, 평생 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책과 만나야 하고 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뭘까? 능숙한 독서가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는 문해 근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문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지혜의 숲입니다. 자. 어머님들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거? 네, 고민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는 아이가 한 명이에요. 늘 강의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잘 때 빼고 말하는 아이. 요즘 제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자, 이 친구가 문자 능력, 그러니까 문자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뭐 대부분 7세, 뭐 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생기잖아요. 제가 직장맘이긴 하지만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아이와 함께 했던 시간이 잠자리 책 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것만큼은 제가 정말 놓치지 않았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고 싶었거든요. 학원은 조금 늦게 보냈지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혼자 책을 읽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희 아이도 이제 지혜의 숲을 뭐 7세부터 해서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어느덧 수료할 시점이 됐는데, 제가 어느 날 아이가 지혜의 숲에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담임 선생님은 제가 아닙니다. 자기 아이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썼던 에세이를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책 읽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책 읽기가 싫었는데 이 아이가 다시 책 읽기에 흥미를 갖게 된 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무신론자 집안입니다. 아이가 근데 글밥도 꽤 있었거든요.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어느덧 아이가 책에 다시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제 둘이 그 남몰래 했던 이야기였죠. 교회를 다녀야 할까? 아이를 책의 세계로 다시 인도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보통 이제 엄마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이제 문자 능력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아이의 읽기 독립을 시도를 합니다. 저희가 수업하면서 만나보면 적어도 3학년 1학기 정도의 아이들까지는요, 실제로 읽기 유창성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지만 또 다수의 아이들이 읽기 유창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실은 책을 쭉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턱턱 걸림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걸림들을 아이들이 받게 되는 순간 책을 읽는 흥미, 재미들이 반감이 되고 내용 자체가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손쉬운, 뭐냐면 좀 짧게 그리고 재미있는 이제 만화죠. 자, 이런 만화들과 함께 그 담겨있는 어떤 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제 매번 강의 때마다 이제 책에 대한 걸 엄마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니까,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까지는 몇 학년이 됐든 엄마가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건 단지 읽기 유창성을 키우기 위한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이가 이제 책을 읽어주라고 했을 때는 실은 엄마가 책을 읽어준 동안 아이는 그 사이에 뭐를 하냐면 장면을 이미지화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낱말들이 있죠. 그런 낱말 또는 문장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작품 속에 등장인물이 되어서 그 상상을 아이가 간접 체험합니다. 추체험합니다. 실은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한 4학년, 5학년이 돼도 아이가 책을 잘 안 읽고 맨날 만화책만 읽으려고 한다라는 하소연 엄마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물론 아이가 이제 스스로 찾아 읽는 책이 의미가 있다면 그런 책들이 만화로 된 학습 도서라고 해도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읽게 하되 엄마가 의식적으로 아직 이제 아이가 또 어리기도 하니까 잠자리에서 좀 책을 읽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피나는 노력 끝에 저희 아이가 더 이상 저한테 이제 책을 안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게 2학년 후반이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데 읽어주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엄마와의 교감도 또 있겠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읽기 독립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읽기 역량이죠. 독서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책을 매우 좋아합니다. 시험 기간에도 책을 읽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수업 속에서 만나는 게 그림이 또 다수인 지식도서여도 그림책이 되게 많거든요. 그 책을 큰아이를 중심으로 책을 읽어주셔도 되고 이 아이가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애정하는 책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책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아마 자신의 7세 때 또는 1학년 때 읽었던 책들 가운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책을 읽어주는 건 실제로 그게 시도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자녀가 이제 적어도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연령 차이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수준 차이, 지적 수준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 이제 때에 따라서 홀수 날은 큰아이, 짝수 날은 둘째 뭐 이런 식으로 책 읽혀야 되지 않을까요? 예, 부지런히 읽어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국의 독서교육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경우에 아이들의 문해력이 매우 성장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나는 책을 아빠가 읽어주면 공부를 잘한대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한 명은 엄마. 나눠서 읽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또 다른 질문들.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읽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6학년이니까. 그 6학년 때 읽어야 될 필독도서, 4학년 때 읽으면 좋을 필독도서들이 있죠. 자, 있지만 내 아이가 6학년이어도 아이가 읽어내기에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책의 수준을 좀 낮춰서 읽히시면 됩니다. 실은 어른이 돼서도 그림책은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학년별로 이제 권장 도서들이 있긴 하나 아이가 6학년이지만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년 아이들이 읽는 이를테면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 아이들이면 한 70페이지 에서 100페이지 사이 중학년, 3학년 상위 친구들 이제 요 정도의 이제 글밥의 책들을 읽게 되거든요. 그런 책들은 조금 더 쉽게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지혜의 숲에서 똑같이 수업을 하는데 동물농장이라는 이제 6학년 고전 수업을 할 때 이런 책이 있어요. 늦게 이제 지혜의 숲에 입문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독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책과 가깝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동물농장의 완육본을 우리는 이제 꾸준하게 수업했던 친구들한테는 추천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동물농장을 조금 더 또 쉽게 풀이한 책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책들을 읽어오고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일단 책을 혼자 스스로 완독했다는 그 쾌감 성취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던 다동한 친구들을 할지라도 정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상당히 책에 훈련이 된 사람들이 책을 한자 한자 곱씹으면서 의미를 살려가면서 읽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통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완독을 했다라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지우숲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훨씬 더 글밥이 많은 책으로 읽었던 친구든 아니면 조금 더 짧은 내용의 같은 텍스트이든 간에 이 책을 읽어오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아이들의 어휘력이 성장하고 또는 독해 능력이 저절로 키워지는 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별 독서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우숲 같은 곳이 존재하겠죠. 예, 꾸준하게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라지겠습니다.